예. 네. 예. 네, 여러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좀 전까지 아무 이상 없던 마이크가 갑자기 안 나오네. 그래도 오늘은 생각보다 제가 마이크 이상을 빨리 감지했기에 정말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또 한참 얘기하다가 마이크 이상해요라고 할 거 아니었어요. 그죠? 네. 네. 아, 참네. 답답하네. 예. 글쎄 이게 또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뭘 잘못 건드렸는지 이렇게 접촉 불량이 항상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 참 오늘도 제가 사람 참 답답하게 만드네요. 아우, 점검할 때 이상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생기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자, 오늘 역시 또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예, 김경환님, 백봉이 오빠야님, 언제나 맑음님, 봉사라님, 블루님, EREW님, 그 다음에 바이런 레오님, 네, 심순옥님, 최정민님, 웬즈데이님 오셨고요. 장호용님 계십니다. 권순하님도 오셨고요. 임건혜님, 네, 페이리님, 소정님, 오늘도 스패너로 고생해주고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초록마을님, 안 들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찐이님, 소리! 언제나 맑음님, 독백중님, 백봉이 오빠야님은 내 욕하나? 예, 입만 뻥긋뻥긋. 예, 소리가 안 나가요. 예. 아, 네, 참네. 소리가, 예, 참, 그러네요. 아, 참. 자, 그리고 오늘은 김보미님 가장 먼저 오셨죠? 예, 돌하르방님, 예, SY님, 푸하하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맨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 다 소개를 딱 해드렸거든요. 인사를 다 드렸는데, 예, 그 부분이 달랑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 참네. 자, 장영진 TV 오밤중의 뉴스. 오늘 준비한 얘기부터 그럼 바로 한번 진행해 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 첫 번째 얘기는, 김만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10월에,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재작년 10월에 이미 김만배로부터 돈 받은 기자 명단을 검찰은 확보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무려 2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1년 반 정도를 숨겨왔던 셈이 됩니다. 도대체 왜 숨겼을까요? 검찰은 왜 김만배로부터 돈 받은 기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숨겨주고 함구했을까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이상한 소리 한마디만 나와도 바로 수사를 한 해 만에 난리를 쳤고, 그 이상한 소리 한마디를 가지고 온 기자들이 쌩 난리를 떨었는데 왜 막상 수억 원의 돈을 받은 기자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 걸까요? 김만배랑 그렇게 많이 골프를 치고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은 기자들, 그 기자들은 왜 수사하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보자면 은폐, 축소, 조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요, 이 대장동 사건은 주범은 검찰과 기자, 검언 유착 부패 사건이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대장동에서 해먹은 사건, 이게 바로 사실 대장동 게이트였어요. 그런데 이 대장동 게이트를 오히려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지들이, 검찰과 언론이 더 해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이재명이 방해를 하니까 이제 뒤에 와가지고 복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은 걸까요?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제일 의문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50억 클럽. 50억 클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요? 곽상도하고, 예, 그 박영수잖아요. 최재경 뭐 이런 사람들. 왜 이들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수사를 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자들은 왜 입을 닫고 있는 걸까요? 자, 결국에 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부분은 있어도 없어도 있는 것처럼, 뭐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너무나도 큰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고 조작을 하면서
정말 의문시 되고 있는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검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수사를 하겠다고 설치는 걸까요? 자, 어디선가 저한테 전화가 막 오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검찰은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예. 네. 지금 잠시만요. 여러분, 어디서 자꾸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누군지 잠시만 좀. 아니, 이 방송 중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뭐 잘 모르는 사람이겠죠? 예. 아이고, 애먹인다, 애먹이. 예. 네. 정신없습니다. 예. 자, 오늘 일요일 방송은 좀 여유있게 좀 편안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더 정신이 없네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말이죠. 네. 웬즈데이님 냉장고 확인해 보세요. 예. 냉장고 확인할 뻔했습니다. 예. 어디선가 자꾸 베일 소리가 이렇게 진동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 주제는요. 바로 김만배 돈 받은 기자 명단 검찰은 그동안 왜 숨겼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꼼수 중대 선거구에 환호하고 있는 수박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중대 선거구 윤석열이 제시한 중대 선거구는 완전히 사기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민주진보진영 특히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면서 모든 이슈를 선거구와 개헌 문제에 집중시킨 다음에 사람들의 그 관심이 거기 가 있을 때 이재명을 공격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기습을 매기기 위해서 하는 짓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딴 데 돌려놓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박살내기 위한 일종의 기만전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의 이런 함정에 고스란히 빠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박이라고 일컬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중대 선거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는 중대 선거구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중대 선거구가 아니고요.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를 합쳐서 중대 선거구로 부릅니다. 그리고요. 학문적으로는 중선거구라는 건 없어요. 소선거구와 대선거구만 있고요. 그 중간에 어정쩡한 거, 일종의 그 타협안, 절충안 같은 게 중선거구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큰 의미가 안 둬요. 대선거구와 소선거구만 의미가 있고 중선거구는 정말 절충안이에요. 그런데 중대선거구라고 하면서 마치 이것이 별도에 있는 개념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완전히 사기입니다. 그리고요, 윤석열이 말하고 있는 선거구는 솔직히 말해서 중선거구도 아닙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제도는요, 사실상 2인 선거구. 윤석열이 지금 도입하고 싶은 것은 2인 선거구예요. 2인 선거구. 원래 중선거구는 2인에서 4인 정도 뽑아야지 중선거구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중선거구를 했더니 2인 선거구가 되더라. 2인 선거구는요, 사실상 소선거구의 변형이지 중선거구라고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이상하게 되고 있죠. 자, 하여튼 요런 얘기, 자세한 얘기, 이른바 중선거구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윤석열은 왜 이딴 소리를 했을까. 그리고 왜 수박들은 여기에 꼴가닥 넘어가가지고 저 난리를 칠까. 요 얘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요.
어, 많은 분들이 지금 갑갑해 하시는 부분이 있죠. 예, 김건희 특검 한대더니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자, 이상민 탄핵 한대매 왜 안 해? 예, 이게 지금까지 우리 민주 시민들의 참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하겠다고 한 거, 이재명이 하겠다고 한 게 주가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답답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시간을 끌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윤석열이 불을 지르는 바람에 이거 더 이상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상민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이상민 책임질 게 뭐 있느냐, 정무적 책임도 없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 그러면 탄핵이지 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상민 같은 경우는요. 국회 청문회에서 뻘소리까지 했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상민은 아웃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특검과 이상민 탄핵 추진이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 상황으로는 설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 앞전으로 당겨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설날 밥상에는 뭐가 오른다?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이 올라갈 것 같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세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요. 자, 이거 지난주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검찰이 지금 간첩 사건을 조작 중입니다. 진보 진영의 여러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3단계에 걸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 부산, 제주, 전주 등 전국을 망라하고 있어요. 창원도 간 모양이에요. 자, 전국에 있는 모든 진보 진영의 단체들을 하나하나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뭐다? 예. 검찰개혁, 이거 북한 지령받고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죠. 북한의 지시를 받고 친일 적폐 청산 운동을 했고 북한의 지시를 받아서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 운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극우 사이트에서 이거 떠들던 얘기였는데 그 극우 사이트에서 떠들던 내용을 지금 검찰이 그대로 받아서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자, 그래서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간첩 조작 사건, 민주 진보 진영 전체를 노리고 있는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민주 진보 진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뭐 검찰개혁 제일 열심히 한 데가 민주당인 거 아니겠어요? 시민단체 딱히 검찰개혁 운동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결국 누구를 노린 거다? 민주당을 노린 거죠.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가자면 윤석열은요,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이게 좀 과한 거 아니야? 이거 좀 무리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 권한을 그런 권한이 나한테 있어? 그러면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해야지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검찰개혁이 북한 지령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간접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조만간 대대적으로 민주진보 진영을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더 나아가 민주당까지 아작내겠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준비해 봤어요. 웬즈데이님, 지금 2023년 아닌가요? 네, 2023년입니다. 근데 지금 마치 1980년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간첩 조작이냐고요? 제 말이
참 황당무계하죠. 근데 지금 이 내용, 검찰이 간첩 사건을 조작 중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좀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그 JTBC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고 반드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는 거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4가지 주제 준비해 봤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또 안 되네요. 또 안 되네요. 아, 네, 참네. 요새 뭐가 이렇게 자꾸 안 되는 걸까요? 아유, 정말.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효진 TV 지금 여러분 시청하고 계십니다. 나라님과 오리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노랑오리님이시군요. 예. 장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파란나라님, 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부터 하나씩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김만배의 돈거래 정황입니다. 사실 김만배 기자가 돈거래를 했다. 이게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김만배한테 돈 받은 사람들 말이 좋아서 이게 돈거래지. 이게 솔직히 뭐가 돈거래냐고. 6억씩이나 그냥 빌려줄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6억 그렇게 턱 빌려줄 사람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들 있습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6억이라는 돈을 저한테 이렇게 턱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없죠? 여러분도 아니 그리고 6억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돈을 그 억대에 달하는 돈을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턱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외형은 돈을 빌리고 돈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이런 개인 간의 뭐 금전거래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김만배 스스로 그랬죠. 이거 나 2억씩 돈 주고 차용증 받았어. 결국 뭐다? 차용증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돈거래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은 나 2억씩 줬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내가 기자들 먹여 살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빌려준 돈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돈 받은 기자들의 명단, 사실 검찰은 2021년 10월에 명단을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1년 6개월 가까이, 좀 길게 얘기하면 횟수로 따지자면 벌써 2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2년 동안 검찰은 숨겼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전 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 뒤늦게 뭐 돈 받은 사람 누구가 있고 골프 친 사람 누구가 있고 돈 받은 사람 3사람, 신발 받은 사람 1사람, 골프 같이 치고 골프 치면서 몇백만 원씩 받은 사람 뭐 수십 명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거 사실 2년 전에 2021년 10월경에는 이미 갖고 있었던 자료인데 그동안 왜 수사를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막 수사한다고 설치는 걸까요? 예,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그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만배 기자한테서 돈을 받았다 라는 기사가 엊그저께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는 미디어 오늘입니다만, 미디어 오늘이 제일 먼저 받아 썼을 뿐 실제 제일 먼저 보도를 한 것은 어디? 예,
SBS하고요. 예,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SBS에서 보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좀 의심을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검찰한테 가장 빨대를 잘 대고 있는, 오랫동안 가장 어떻게 보자면 야비한 빨대로 활동했던 것이 SBS하고 조선일보잖아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자면 걔네들이 더 검찰들과 유착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은 쏙 입 닫고, 예, SBS하고 조선일보가 기자들이 돈 받았다, 김만배한테서 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의심스럽죠. 저희가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뭔가 숨겨놓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하지만 어쨌거나 보도는 나왔습니다. 한결의 석진환 기자.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뭐 퍼졌더라고. 한결의 석진환 기자 6억을 받았대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로는 6억이 아니라 9억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욱 3억, 김만배 3억, 뭐 정영학 3억 이래가지고 좀 9억을 만들어서 주기로 했대요. 그게 사실 집값을 준 거죠, 집값. 집값을 준 거예요. 9억이면 집값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줬다 그러잖아. 자, 이 중에서 2억은 돌려줬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도 알 수 없고, 이게 나머지 4억은 그럼 어찌 됐다? 그 다음에 솔직히 지금 3억 더 받은 거, 총괄해서 9억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 예, 아직까지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자, 한국일보 간부급 기자는 1억을 받고,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는 9천만 원 받았다. 근데 이 세 명이 그동안 썼던 뭐 칼럼이나 기사들을 보면은 꽤 의도가 의심스럽고, 아, 얘들이 돈을 받아서 이런 기사를 썼구나 라고 의심이 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채널A 간부급 기자, 배림 기자죠. 뭐 명품 신발 받았다, 뭐 구찌 신발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돌고 있던데, 배림 기자는 사실 좀 이제는 좀 제가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좀 미안해요. 왜? 배림 기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사이에, 예, 검언 유착 사건, 그 당시에 이동재의 사수였던, 법조팀장이었던 사람이 배혜림이죠. 그리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동훈과, 예, 카톡, 예, 보이스톡을 통화를 하고 뭐 몇 번을 했다나 100몇 번을 했다나 그랬던 친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귀에 익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만배한테서 돈 받은 기자뿐만 아니라 골프같이 친 기자, 수억 원을 받진 않았으나 골프를 수시로 치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100만 원 혹은 뭐 수백만 원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받은 기자가 수십 명이다. 수십 명 넘을 거예요. 자, 제가 여기저기 지금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제 전화를 받고 반응이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 어떻게 있었느냐고요? 한 선배한테 전화 걸었어. 형, 만배한테 돈 받은 거 없지? 라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나는 골프 치러 안 갔어. 근데 그 골프 치러 안 갔어 라고 할 때 난 되게 좀 당황했던 게, 난 골프 얘기를 물은 게 아니었거든. 김만배한테 2억씩 뭐 또는 3억씩 6억씩 1억씩 이렇게 돈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갑자기 골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유, 골프 치러 가자 그랬는데, 아유, 내가 안 갔지. 근데 내가 알기로도 그 형 만배랑 골프 여러 번 쳤거든. 한두 번 간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아우, 나 만배랑 골프 치러 간 적 없어 라고 딱 잡아뛰는데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왜? 그 골프 보도가 난 거는 1월 6일 밤 8시에 첫 보도가 났어요. SBS 요걸로. 2023년 1월 6일 20시 첫 번째 작성이 돼서 보도가 된 게 이때야. 20시 10분에 단독으로 난 거예요. 이 이전에는 보도가 안 나갔어요. 근데 내가 그 형이랑 전화 통화를 한 게 몇 시였다? 예, 그날 오후 5시 무렵이었어요.
이 보도가 나오기 무려 3시간 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골프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때는 제가 뭔지 몰랐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 형, 검찰 조사를 받았구나. 아니면, 자기가 골프를 쳤고 돈을 좀 받았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현재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제가 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과한 건가요? 예. 과한 거 아니죠? 예. 자, 웬지데이님, 거짓말은 꼭 그렇게 들킴.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그렇게 들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은 얘기가 2억 수억 대의 돈을 받았느냐 이 얘기를 물었는데, 아, 나 만배랑 골프 치러 안 갔어. 아, 예, 그래요? 라고 돌아서서 가만히 보는데, 예,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만배랑 골프 친 사람이 뭐 수십 명이다. 근데 그러면은, 아니, 저 형은 저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골프 쳤다라는 얘기를 왜 한 거지? 그런 거죠. 겉으로는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하지만 실은 골프를 친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취재를 당했거나 수사를 받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자, 제가 볼 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골프 칠 때마다 수백만 원씩 받았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골프 친 것 때문에 또 만배와 관련돼서 수사를 좀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보자면 이제는 거의 필수적인 상황이 돼버렸죠. 자,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온통 언론계, 특히 법조 출입을 하는 기자들을 흔들고 있는 스캔들. 여기에 핵심은 김만배고요. 연루가 된 사람만 지금 수십 명이 됩니다. 주로 연차가 높은 간부급, 적어도 부장급, 좀 세면은 국장급 이상, 그쯤 되는 기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루가 돼 있다라고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요, 진보 진영의 언론사 혹은 좀 진보적인 사람이다. 아니, 이 사람은 좀 민주당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아니, 형이나 이런 사람이 민주당 쪽이야.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김만배가 꽤 친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게 황당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자들, 특히 연차 높은 좀 실력 있고 나름 좀 잘 나간다는 기자들이 대거 걸려든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황당한 합리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아, 이거 개인 간의 돈 거래인데 뭘 이렇게 문제를 삼고 그런지 몰라. 아니, 이거 다 그 차용증 주고 받았잖아. 그리고 골프 치러 가면서 몇백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고 그래. 야, 진짜 황당하다. 그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러분 민주당의 서초갑인가요? 거기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던 이중근 위원장 같은 사람은, 예, 그 사람도 개인 간 돈 거래였어요. 사적인 돈 거래였어요. 근데 그분, 예,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고요. 아니, 구속됐어요. 거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노웅래 의원까지 지금 압수수색 받고 지금 체포 동의안 날라오고 생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돈 몇백만 원 줄 수도 있지. 친한 형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야, 우리나라 기자들 언제부터 그렇게 100만 원씩 되는 돈에 이렇게 후회졌습니까? 이게 개인 간의 돈 거래이고 이렇게 선후배 간의 따뜻한 정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규모의 돈인가요? 그래요. 어쩌다가 한번, 몇 년에 한번 받았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쳐. 그런데 뿌리는 사람이 거의 매번 골프 칠 때마다 뿌렸다 라고 한다면 그 돈은 결코 그냥 내가
잘 아는 후배한테 야 용돈이나 해라고 해서 돈 찔러준 그런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지죠. 그리고 김만배 기자가 골프 치는 사람은 대충 정해져 있어요. 기자 한 명에 검사 한 명에 또는 뭐 업자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한 사람 끼워서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게 그런 자리가 쉬운 자리도 아니고 이 보통 우리 그냥 친교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자리인가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골프 모임에 대해서 관대했나요? 저는 지금까지 검찰이 이런 골프 모임, 골프를 같이 치러 다녔다 어쨌다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있다면서 압수수색하고 진짜 먼지털이를 하는 것처럼 수사를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골프 자주 치러 다니고 골프 치러 갈 때마다 돈 몇백만 원씩 뿌리고 하면은 누구든 간에 수사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아무리 차용증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억대의 거래가 진행이 됐으면 검찰 대가성 있는지 아닌지 수사 다 합니다. 자, 그런 돈을, 그리고 그 정도의 돈을 정말 대가 없이 준다는 게 솔직히 여러분 가능해요? 만배형이 나한테는 밥도 제대로 안 샀는데 누구는 골프집에 가면서 몇백만 원씩 줬다고 그거 그냥 줬겠어? 만배형이 아무리 후회도요 나름 내가 준 만큼 뽑아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지 뽑아먹을 수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던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검찰 출입을 하고 있는 언론사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전화를 돌려가지고 감찰을 하고 있대. 너 혹시 돈 받았니? 만배돈 받은 거 있니? 예. 그래가지고 몇몇 언론사에서는 실은 나 받았는데 라고, 보고를 받고 뭐 지금 사후 처리 절차에 들어가고 뭐 그런 것도 있대요. 어쨌거나 지금 언론과 언론과 검찰 난리가 난 상태랍니다. 너 혹시 만배형 돈 받았니? 골프 쳤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지금 예, 서초동 바닥에 지금 안부 인사처럼 돼 있다고 합니다. 참 황당하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김만배한테서 돈 받은 기자, 이게 억대의 돈이든 몇백만 원의 돈이든 하여튼 돈 받은 기자가 상당히 많다. 지금 뭐 억대의 돈을 받은 기자는 한 3명, 몇백만 원어치 돈을 받은 사람은 또 수십 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인원도 많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던 법조 출입 기자들이, 검찰 출입 기자들이 이건 개인 간의 돈 거래인데 뭘 그래? 라는 식으로 뭐 만배가 친한 후배한테 돈 줬나 보지 그게 뭐? 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다. 만약 그 돈을 정치인이 받았다면, 기업인이 준 돈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그 돈이 이재명한테 갔다면, 혹시 그 돈이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갔다면 기자들은 저렇게 개인 간의 돈 거래지 뭐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참 짜증나죠. 짜증나.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언론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했고 잡아와서 수사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다면, 같은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언론 스스로도 우리도 조사받겠습니다. 예, 의심받는 거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 개인 간 돈 거래인데 뭘 문제 삼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건 뻔뻔스러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몇 기자들이 얘기가 아니고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꽤 많이 퍼져 있는 얘기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반박을 했다가는 오히려 그 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황당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법조 기자단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검찰개혁의 제1번 과제가, 제1번 타자가 법조 출입기자단을 없애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완전 부패의 온상 아니에요, 이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배는 기자들한테 꽤 오랫동안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 2021년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자, 형님, 맨날 그 기자분들 먹여 살리신다면서요. 아이, 걔네들은 현찰이 필요해. 아, 현찰로 준비할까요? 다음에는, 아니, 형이 다 하고 있어. 예, 정영학 녹취록. 지난 2021년 10월에 이미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한겨레신문 기자한테 집 사줘야 한다. 그래서 모두 9억을 각각 3억씩 3명이서 9억을 만들자고 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죠. 예, 그게 검찰의 수사 기록상에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동아인가 하는 곳에서 이미 보도를 했어요. 자, 검찰은 그러니까 김만배가 기자들한테 돈을 많이 뿌렸다. 많게는 수억, 적게는 수백만 원. 돈을 쭉 뿌렸다는 것을 이미 2년 전에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했을까요? 자, 김만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막느라고 너무 지친다. 돈 많이 든다. 아우, 많이 지쳐.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끝이 없어. 한 놈 정리하면 뒤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 예. 이게 김만배의 푸념이었습니다. 그 푸념을 정영학이 들었어요.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 고스란히 나와 있고요. 이것도 검찰이 이미 확보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왜 수사를 안 했을까? 자, 볼까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예,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 예?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예. 회사에다 줄 필요 없고 기자한테 돈 주면 돼. 자, 이것만 보더라도 김만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뿌렸는지. 그래서 이게 허풍일 수도 있고 약간 허세일 수도 있고 좀 과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드러난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털어봤더니 나머지는 안 나오더라 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일단 털어보고 수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 수사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거는 사인간의 거래를 가지고 자꾸 이럴 수 있어?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해? 라는 식으로 승질 낸다든지 기분 나빠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김춘자님, 맨 먼저 이재명 고소한 놈이 정영학 바로 그 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영학은 돈이 이재명한테 가지 않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요. 이재명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김용, 정진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한다? 계속 유동규만 등장해요. 돈은 유동규가 받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동규는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나 이거 이재명 쪽에 넘겨준 거야 라는 식으로 좀 빨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디까지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지가 이게 내게 아니고 이재명 거야. 그래서 내가 김용이랑 정진상한테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흔적이라도 나오는지, 혹은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김만배가 이렇게 인용을 한 상황이 있는지 없거든요. 자, 어쨌거나 김만배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들한테 돈 많이 뿌렸어. 그러면서 어떻게 줬다? 예,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고 줬다. 그래서 내 차용증 무지 많이 갖고 있어. 분양받아 준 것도 있어. 서울의 분당에. 자, 그런데 2억씩 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정말 2억을 빌려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2억을 그냥 거저 줬는데, 다른 이유로 줬는데 빌려준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뜻일까요? 네, 누가 보더라도 빌려준 것처럼 위장을 하고 실제로는 2억씩 돈을 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뭐 한겨레 신문 기자라든지 또는 뭐 중앙일보, 한국일보 기자들, 이 기자들 김만배한테 돈 받고 뭘 줬다고요? 차용증 줬다고. 그리고 우리는 단지 개인 간 돈거래일 뿐이야 라고 변명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옵니다. 김만배는 이렇게 일부러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차용증 내용을 조작을 해서 돈을 뿌리는 데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여기 이미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자들이 이거는 개인 간의 돈 거래일 뿐이야 라고 변명하는 것이 그다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거죠. 자, 지금 법조 출입 기자들이 앞으로 어디까지 뻔뻔스러워질 수 있는지, 정말 뭐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자, 김만배한테서 기자들 사이에 돈과 아파트 분양권이 넘어갔다는 얘기, 이거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이렇게 상세하게 그림까지 그려져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렇게 상세하게 그림까지 그려져 있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매우 정확한 기록,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해서, 기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수사를 하네요. 그러면서 심지어 기자들, 김만배 조사 재개하면서, 그래서 어디까지, 단순히 억대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몇백만 원 돈 받은 골프 친구들까지 다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야 저러는 걸까요? 왜? 지금까지 2년 동안 은폐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말 이유가 뭘까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자, 게다가 많은 사람들을 더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이 보도를 낸 곳, 김만배가 돈을 뿌렸고, 그 돈 뿌린 사람들이 김만배가 기자들한테 돈 뿌렸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도한 데가 어디? 자,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SBS와 조선일보라는 겁니다. SBS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흘 뒤에 압수수색을 들어갈 건데, 들어가지도 않은 압수수색에서 무효가 나왔다.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 라고 보도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니, 압수수색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분명히 그 보도는 기자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써대낀 건 아닐 겁니다. 누군가한테서 들었겠죠. 즉, 그 말을 해준 사람은 자기들이 정경심 교수 PC에서 발견할 예정이었던 거지. 그 파일을 발견할 예정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발견할 예정인 기사까지 정보까지 예정인 정보까지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렇게 받아볼 수 있는 언론사라면 누가 보더라도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기자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기자 SBS와 조선일보가 해필이면 이 단독 기사들을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중 한 가지 해석은 뭐다? 법조 기자단 내에서의 주도권 다툼, 이것의 일환이다. 그래서 김만배가 주도하던 그 세력들이 퇴주하고 지금 조선이나 SBS가 주도하는 그 세력들이 법조 기자단을 꼴깍 먹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은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이미 김만배 같은 사람은 더 이상 검찰에서 써먹기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사람으로 써먹을 사람들을 끼워줘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조선일보하고 SBS가 발탁이 된 거다. 아니 뭐 선정이 된 거다. 뭐라 그러죠 이거?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얘기인 거죠. 결국에 검찰이 기자들을 길들이게 하고 있고 자기들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기자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작전을 짜고 있으며 그 작전 과정의 일환으로 김만배의 돈 얘기도 나오게 된 거다. 김만배가 돈 뿌린 기자들 얘기도 나오게 된 거다. 이런 추론을 할 수밖에 없죠. 달리 말하자면 한겨레가 지금 검찰한테 팽 당해가지고 아작나게 생겼어.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겨레 법조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꽤 더럽게 행동했어요. 문재인 정부를 매우 곤욕스럽게 했고 조국 전 장관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을 두고 출국 금지도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어야 한다면서 김학의 출국 금지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던 그런 법조팀이었어요. 한겨레 법조팀이 그랬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강희철 기자인가 하는 사람이었어요. 강희철은 유명합니다. 친검 기자로 아주 유명해요. 본인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봐. 그거는 사실이야.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평가받고 있는 사실이라고. 본인이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강희철. 자, 여하튼. 그렇게 어떻게 보자면은 검찰의 입맛대로 움직여주던 한겨레가 이제 드디어 검찰한테 팽을 당하는 거죠. 검찰과 유착을 통해서 성장한 한겨레입니다만 이제 안 되겠다. 한겨레는 버려야겠네. 라고 버림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꼴 좋다. 자, 이제 한겨레 너희들이 뭐라 하는지 한번 내가 보고 싶네. 조국 장관이 당했던 방식대로 니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아유, 참.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또 몰랐네요. 여하튼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김만배의 언론 게이트, 김만배한테 돈 받은 기자들의 명단, 이 명단을 지금 굳이 수사하는 이유는 자기들 딴에는 언론판을 자신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재구성해 보겠다는 의도가 하나 깔려 있다라고 보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진짜 본질은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김만배를 우회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 김만배만 빼고요. 유동규, 남욱, 정영학이 진술이 일치하고 있죠. 근데 이 진술에 대해서 계속 김만배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탄핵을 해왔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 가장 많이 반박당한 것은 정진상이나 김용 측이 아니라 바로 김만배로부터였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가 상당히 껄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압력을 넣든지 회유를 하든지 김만배를 좀 입을 좀 틀어 막고 싶은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자해 사건까지 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검찰은 어떤 방법을 택했다? 예, 김만배 제끼고 가자 차라리. 그러려면 그러니까 김만배 빼고 유동규, 남욱, 정영학 주장만 가지고 한번 사건 만들어 보자. 그럼 김만배를 어떻게 빼지? 김만배는 원래 허풍과 과장이 심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서 법정에서 김만배 진술을 아예 빼버리고 신뢰성이 없다는 식으로 해버리고 김만배를 우회해버리자 라는 전략을 세우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김만배 주변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김만배로부터 돈 받은 기자라면 아무 김만배랑 가까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만배 주변을 공격하는 이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결국 김만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예 김만배의 그 진술 자체를 다 나가리 시켜버리고 나머지만 갖고 사건을 만들어 가보겠다, 재판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언론판을 자신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재구성하면서 동시에 김만배를 아예 재판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그래서 김만배 말을 듣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엔젤빛 그림TV님, 자칭 엘리트라는 검새들이 꼬라지가 참 꼴불견이네. 그렇죠. 자, 꽃이다, 꽃이다 이런 거 나오고 보니까 한결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동준님, 6억 받은 한결의 기자들 졸라 부럽다. 그렇죠. 조선과 시방세가 검사의 간택을 받았네, 그래요. 예, 간택. 간택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아까 입안에서 자꾸 이제 뱅뱅 도는데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말씀 못했는데, 예, 간택이었습니다. 간택을 받은 거죠. 이수자님, 네, 달개비님, 네, 그렇습니다. 예, 사슈 할미, 강희철 기억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서연님, 장 기자님 따라한 거임. 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검찰 개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제 중에 하나야. 그중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검찰 기자단 해체가 포함되어 있겠다. 그 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거의 사문화 됐습니다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게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미국주의가 아니고요. 공소장 일본 한계. 그래서 공소장에는 판사한테 선입견을 씹어줄 수 있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안 된다라는 거, 이거를 대단히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갑자기 또 카메라가 또 나가버리네요.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애먹습니다. 카메라가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게 오늘따라 이렇게 일이 카메라는 왜 갑자기 이렇게 맛이 간 걸까요? 참, 네. 참, 에이, 참. 네. 그래서 지금 얼른 카메라를 교체를 했습니다. 다른 카메라로 갔고요. 자, 검찰개혁의 어떤 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검찰 기자단의 해체, 두 번째, 공소장 일본주의를 반드시 준수하게 만들 것.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키지 않는 검사는 징계하거나 탄핵하거나 하여튼 내쫓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나오지 않도록
공소장 공개 시점을 딱 법률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실은 이게 외국의 그 유럽 쪽의 형사 절차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증거 개시 절차가 있습니다. 증거 개시 절차일 때 그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혐의와 관련된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는요. 그게 앞으로 공소장에 들어갈 내용인지 안 들어갈 내용인지 솔직히 모르잖아. 그런데 공소장에 들어가지도 않을 내용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그게 범죄 사실이 있는 것처럼 떠벌리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은 검사가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하는 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막을 수 있도록, 그 관련된 혐의라든지 보도를 본격화할 수 있는 거는 증거 개시 절차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 모든 사람이 재판에 들어가서, 법정에 딱 들어가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검사장을 지금은 검찰총장이 일일이 다 자기가 사실상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검찰총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건데, 뭐 물론 법무부 장관입니다만 사실은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거나 다름없죠. 이거를 왕창 다 뜯어 고쳐서 시민들이 선거로 뽑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검사한테 수사권을 뺐고요. 부득이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기소 여부는 대배심 절차, 기소 배심 절차를 거쳐야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검찰청을 몇 가지로 좀 쪼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앞으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또 이상하네요. 아, 참. 네, 다시 카메라가 돌아왔습니다.